이혼한 공인회계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연상의 못쏠 여교사에게 번갯불에 콩이라도 볶을 기세로 청혼할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될까? 졸업식을 생각해낸 건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다. 적어도 수정은 그렇게 믿었고 친구들 역시 박수갈채를 보낼 기세로 극찬한 이 아이디어에 허점이란 없는 것 같았다. 졸업식만큼 이 동네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많지 않았다. 주목을 끄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곳에서 이벤트나 사건이 생겼을 때라면 그 파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수정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딸 아린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존재감은 챙길 작정이었다. 경미 본인이야 아린의 뒤에 누가 있는지 당연히 알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모호한 계획이기도 했다. 졸업식장에서 경미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려면 누군가의 입을 빌려야만 했고 그 누군가는 내부자라야만 했다. 관심을 끌고 흥미로우며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경미가 피해자로 비치는 건 경계해야만 했으니까. 수정의 생각에 그 모든 조건에 걸맞은 사람이 바로 아린이었다.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이었고 순진한 얼굴과 말투로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의였고 엉뚱하게 받아들여질지 보지 않아도 뻔했다. 문제는 아린이가 학생 임원이기는 하지만 부회장이라 단상에서 입을 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단 한 가지였는데 수정이 아린에게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자 아린은 제 엄마를 쏙 빼닮은 눈을 반짝이며 자기만 믿으라고 말했다. 어린이 정교회장에게서 답사의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린이 숨을 쉬는 것보다 별로 더 어렵지도 않았다. 회장은 리더십이 있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그래서인지 자신이 아린의 말을 거역했을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는 일이 몹시 쉬웠다. 회장은 아린과는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지만 학교가 집에서 멀지 않으니 아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린이 자신의 마음먹은 일을 방해받았을 때 얼마나 고약하고 집요하게 잔혹해질 수 있는지 회장은 가까이 지내는 동안 너무나 잘 배웠기에 아린이 생글생글 웃으며 건넨 부탁 아닌 부탁을 재고해보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아린은 손가락만 까딱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회장의 자리를 차지했고 수정은 아린이 답사 말미에 해야 할 말에 얼개를 짰다. 경미의 별명과 그 별명을 붙인 이유는 넌지시만 암시하게끔 하고 아린은 순진했고 철이 없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 남는 것. 그게 수정의 목표였다. 이 계획이 어디에 허점이 있었던가? 수정은 경미와 윤재가 승전 축하 퍼레이드를 마친 군인들처럼 유유히 사라질 때 경악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수정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니, 왜 지금 프로포즈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정이 흑빛으로 변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기만 할 때 혹시 수정의 불편한 심기를 더 뒤집을까 싶어 선뜻 입을 여는 친구들이 없었지만 민희는 달랐다. 수정의 심중을 가장 잘 읽는 참모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경미와 윤재의 사이에 대해 조사한 사람도 자기였으니 누군가 수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희는 그게 자신뿐이라고 믿었다.
프로포즈를 하다니. 민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미와 윤재가 진짜 사귀기 시작한 시점은 불과 얼마 전이었다. 이혼한 공인회계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연상의 못쏠 여교사에게 번갯불에 콩이라도 볶을 기세로 청혼할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될까? 경미와 윤재가 사라지자 강당 안의 사람들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말과 행동을 모두 잃은 듯 했다가 서로를 향해 열띤 어조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대부분 어떻게 이럴 수가, 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뻔한 반응이었고, 졸업식장에서 교감이 이런 사고를 치고 도망치듯 떠나버리는 게 맞느냐 같은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다. 교장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서 있던 아린을 내려가게 하고는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며 사람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마이크 책. 친애하고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과 하객 여러분들께 송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감 선생님의 이거는 저와는 전혀 사전 협의된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교감 선생님 선에서의 그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교장은 윤재의 프로포즈와 두 사람의 키스를 넋놓고 보고 있었으면서 이제야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처럼 경미와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 했다. 경미 본인에게는 경사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졸업식에서라면 기대할 수 없었던 최고의 볼거리였으나 경미는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고 교사의 품위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했으니 교장으로서는 당연한 처사였다. 평소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말을 하는 것을 기쁨이자 미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교장임에도 윤재와 경미가 벌인 일을 말로 표현하는 건 버겁기만 했다. 교장인 자신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프로포즈나 키스를 입에 올리다니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올라서 교장은 말을 맺는 걸 성공할 수 없었다. 교장은 교사들에게 손짓해서 빨리 행사를 마무리 지으라며 닥달하고는 단상을 내려가 경미 커플과는 다른 황망한 기운을 뿜어내며 허둥지둥 사라져버렸고 졸업식은 맥없이 끝이 났다. 어쨌든 졸업생 답사까지는 끝냈다고 봐도 좋았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객들은 졸업식이란 행사에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고 윤재의 프로포즈가 진행되는 동안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는 사람들을 찾기도 힘들었다. 수정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를 유영하는 것만 같은 사람들을 천천히 해치고 나아갔고 친구들은 수정이 남긴 꼬리의 흔적처럼 줄을 지어 강당을 빠져나갔다. 수정은 높다란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아린이 엄마를 목 놓아 부르는 소리에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오른쪽 뒤꿈치 부분이 보기 흉하게 접혀 구겨진 구두를 보고 수정은 눈살을 찌푸렸다. 운동화나 구두, 어떤 신발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남편의 버릇을 수정은 끝내 고치지 못했다. 수정은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보다 남편의 구겨진 구두를 보는 게 더 싫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두는 일이 없었다는 것도 졸업장에서의 망연함과는 달라진 호전적인 기운이 충전되는 것을 느끼며 수정이 눈을 들어 중문을 세게 열어젖혔을 때 본 남편은 소파에 앉아 차가운 캔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졸업식 하객들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술을 마시고 있으니 수정은 갑갑함이 밀려왔다. 아린이 졸업식도 안 왔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애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수정의 남편은 흐릿한 눈을 돌려 수정을 보고는 수정의 곁에 있을 뭔가를 찾듯 눈동자를 굴렸다. 그래서 아린이는 어딨는데? 수정은 마치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것도 몰랐던 것처럼 잠시 두리번거렸지만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아린이는 친구들이랑 있겠대. 아린이가 뭐 졸업식에 지 엄마랑 같이 있을 애도 아니고 이제 다 컸는데. 아린을 잊고 온 탓에 수정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내색하고 싶지 않았다. 항상 바빴던 남편 대신 아이들을 챙기는 일만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게 수정이 남편에게 내세우는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건데? 이 시간에 회사에 안 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수정의 남편은 맥주 캔을 쥔 채 소파에 느른하게 등을 붙였다. 그는 여유로워 보이기도 했고 버려진 사람처럼 자포자기 상태로도 보였다. 수정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파 테이블에 놓인 A4 용지 몇 장이 눈에 띄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를 남편의 텅 빈 눈을 보고 수정은 종이들을 들어 올렸고 종이에 인쇄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마자 수정은 남편을 쏘아보았다. 이게 뭐야? 봤으면 알 거 아냐? 네가 쓴 것도 못 알아보는 거야? 수정의 남편은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듯 희미한 존재감으로 앉아 있었으면서도 수정의 분노에 빠르게 반응했다. 내가 쓴 걸 왜? 이렇게 정리했어? 남편은 이제 맥주캔을 소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정을 빤히 보았다. 수정의 남편이 만들어 놓은 건 수정이 지난 한 달간 썼던 신용카드 내역을 정리한 거였다. 불과 한 달여의 기간만 잡았음에도 목록은 빽빽하고 길었다. 이제 나한테 돈 쓰는 것까지 잔소리하려고? 수정은 전에 없던 남편의 행동에서 불길함을 읽어내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 우리 애가 둘이야. 큰애는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집에 있는 여자가 카드를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수정은 남편이 자신에게 너, 야 거리는 게 항상 못마땅했다. 야, 너 하지 말고 차라리 이름을 부르라고. 대체 못 배운 사람처럼 그게 무슨 쌍스러운 짓이냐며 20년이 넘게 법석을 떨며 얘기했어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신이 벌 만큼 벌잖아. 대체 뭐가 불만이라 그래? 수정은 차마 남편 옆에 앉지도 못하고 불안으로 흔들리는 눈동자로 남편을 보았다. 올해로 55의 나이가 된 남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두 손을 들어 연신 마른 세수를 했다. 곧이어 남편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을 수정은 믿을 수가 없었다. 나 이제 그렇게 못 벌어. 아, 어떡하냐 진짜. 못 벌다니? 무슨 소리야? 수정은 소파에 쓰러지듯 털썩 앉았다. 수정이 남편과 결혼한 후 20여 년 동안 수정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았다. 25에 9살이 많은 남자와 불시에 결혼한 걸 수정은 자랑스러워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나이차가 많은 남자와 결혼한 걸 주변에서는 취집이라고 비아냥댄다는 걸 수정이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수정이 남들 눈에 번듯하고 반짝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했다. 수정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 출신이었던 남편은 첫눈에 수정을 마음에 들어 했다.
반면 165cm인 자신과 비슷한 키에 몸무게도 2배나 더 많이 나가는 나이 많은 남자가 25 수정의 마음에 찼을 리는 당연히 없지만 수정은 미래를 보기로 했다. 수정의 남편은 첫 만남에 자신의 집안이 지역 유지로 땅이 꽤 많고 자신은 회사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떠버렸다. 수정은 남자의 허풍을 그대로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았기에 남자의 뒤를 캐본 바 남자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의 대기업 연봉으로도 수정은 자신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물론 가능하면 회사의 부침과는 상관없고 잘릴 걱정 없는 전문직 남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수정은 자신의 주제를 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편이었다. 수정은 예뻤지만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의 트로피가 될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았고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수정의 집안이 남자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도 흠이 된다고 믿었다. 분명 취집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파악한 취집이라는 점에서 수정은 뿌듯함마저 느끼기도 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집안의 지방 땅이 그저 농사나 지어먹을 땅뜨기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살 사람이 나서지 않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크게 실망했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고 따라서 연봉도 높아지는 세월은 그 실망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수정은 넓은 신축 아파트가 제 집이라는 게 좋았고 쇼핑이나 해외여행, 피부과에 들이는 돈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도 만족스러웠다. 남편이 최근 들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는 걸 수정이 모르지는 않았다. 남편이 빠르게 늙고 갱년기라도 온 건지 매사 툴툴거리는 것도 불만이었지만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하고 넘겼다. 결혼 초반을 제외하면 수정의 결혼 생활 대부분이 그러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세월이 쌓아주게 마련인 부부의 친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정은 사랑 없이 결혼했고 남편은 수정이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은 할 수 없는 남자의 자존심에 매달렸다. 아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은 안도했다.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공통된 화제가 생겼고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이유가 생긴 셈이었으니까. 남편은 일하고 돈 벌고 취미에 매달려 살았으며 수정은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목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대체 무슨 일이기에 남편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수정을 붙잡고 늘어질까? 나 퇴직하게 됐다. 퇴직이라니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나 퇴직해도 이상할 나이 아니야. 너 그거 진짜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막 쓴 거야? 수정은 몽롱한 기분이었지만 머리를 굴려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큰애가 이제 고2, 아린이는 중학생이 될 거였다. 아이들은 모두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고 있었고 수정 자신은 매달 피부과와 쇼핑, 각종 모임에 고정 비용을 썼다. 이제 모든 것들을 긴축하거나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퇴직금이 있잖아. 당신 집에 땅도 있고 퇴직금이랑 땅 판 돈이랑 해서 뭐라도 하면. 그래서 뭐 나도 치킨집이라도 낼까?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늙고 애들 커갈 때까지 있는 돈 까먹고 살아? 야, 우리가 까먹을 돈이나 있겠냐? 남편의 일갈에 수정은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우리한테 돈이 왜 없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돈이 있다고도 할 수가 없었다.
내 식구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었고 알량한 땅떼기 가진 것 말고는 수입이 없는 시부모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수정의 남편은 당장 수정의 씀씀이부터 타박하려고 카드 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도 사회생활이라는 핑계로 골프와 캠핑, 와인 등의 비싼 취미를 즐겼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표정만 아니라면 금술 좋은 부부처럼 수정과 그녀의 남편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서로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전해져서는 안 될 깊은 원망을 담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 사람이 돈을 좀 아껴 썼더라면 다른 집 아내들은 재테크에도 능하다던데 내가 돈 벌어오는 동안 그걸 다 어떻게 한 거지? 나는 왜 그 한창 나이에 기껏 월급쟁이를 골랐을까?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는 시절에나 좋았지. 결국 나이 들면 이렇게 회사에서 버림받을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수정은 경미를 싫어했던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납득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자 수정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거짓된 연민을 공공연히 드러내곤 했다. 겉으로야 자기 커리어 쌓고 대단하다, 험한 사회에서 자기 자리 지키느라 애쓴다라거나 맞벌이 여성들에게는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직장까지 다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정말 절대 못할 것 같다 등의 말로 찬사를 보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정은 여자들의 직장 생활을 알량한 푼돈 번다고 아등바등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수정에게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각광받는 전문직이나 그 외에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차이가 없었다. 결국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가정의 만족을 못해서 밖으로 놔두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여자들일 뿐이라고 수정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수정이 공공연히 드러낸 적대감은 결국 그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수정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경미가 싫었다. 자신이 포기하고 놓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동안 수정이 주변에는 수정처럼 전업주부로 사는 친구들 뿐이었다. 간혹 어린이집이나 애들 학교에서 맞벌이 엄마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수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수정과 그들은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아린의 학교에 경미가 초임 교감으로 부임했을 때 수정은 그녀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결혼하기 전 직업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야망이나 경미처럼 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수정은 경미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거나 늦게 해서 좀 더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가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른 삶에 대한 욕심은 사실 셈이 많은 수정의 성정에서 비롯된 거였지만 수정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저 수정은 경미만 보면 자신의 삶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을 뿐이고 그게 모두 경미 때문이라고만 믿었다. 받아준다는 데만 있다면 지방으로라도 가서 직장을 구해야 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집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 남편이 지극히 현실적인 계획을 털어놓자 수정은 베일 듯 날카로운 눈길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큰애가 이제 고2야. 누가 고등학생을 전학시켜? 애 인생 망칠 일 있어? 학원이랑 과외는 다 어쩌고? 지방 내려가면 그 수준이 될 것 같아? 그럼 어쩌자고. 우리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에 이자만 해도 얼만데 퇴직금 까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것 같아? 너는 쓰기만 하고 나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
남편의 말은 다 옳았고 그래서 수정은 짜증이 났다. 하지만 돈을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망할 생각만 하고 있다니. 수정은 남편이 한심했고 동시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자신이 깝깝하기만 했다. 우리 이사 안 가. 절대로. 당신이 돈을 벌든 어디서 훔쳐오든 알아서 해.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수정의 단호한 어조와 파르르 떨리는 매끈한 뺨을 보면서 수정의 남편은 그녀가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수정은 지금의 평온하고 반짝이는 삶이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두고 볼 마음이 없었다. 와, 미쳤다. 진짜 무릎 꿇었어. 돌았나 봐. 남자가 너무 잘생겼네. 여자가 너무 꿀리는 거 아님? 조용히 좀 해봐.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리잖아. 엄마,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키스한다, 키스해. 영상 속에서 두서없이 들리는 사람들의 말들에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설렘이 잔뜩 묻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생판 모르는 남녀의 프로포즈를 지켜보면서 환상에 젖은 듯 묘한 어조로 탄성을 터뜨리는 게 영화는 못마땅했다. 경미가 프로포즈를 받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그 영상을 공유해 준 건 중학교 동창이었다. 일반인의 프로포즈 영상이 무슨 화제가 될까 싶었지만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교사가 프로포즈를 받았고 무엇보다 남자가 보기 드물게 잘생겼다는 점이 이슈가 된 게 분명했다. 100만 단위는 아니더라도 5만 조회수는 넘었으니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는다 해도 스마트폰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상을 보지 않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았다. 영화는 카페 영업을 끝내고 공간을 밝혔던 조명이 모두 꺼진 카페에 앉아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다. 경미가 이토록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토록 상대에게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게 맞나? 영화는 흔들리는 영상 속에서 경미의 표정에 퍼지는 풍성한 만족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영화는 경미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경미가 초조함이나 경직된 표정을 풀어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건 깨닫지 못했었다. 영화는 경미가 항상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술을 마시면 경미에게 너는 참 재미가 없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 술김에라고는 하지만 분명 진심이기도 했다. 경미는 영환에게 재미가 없었다. 영화는 경미에게서 생동감이나 강한 열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영환에게 경미는 밋밋하고 심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경미는 달랐다. 사랑 때문일까? 사람 때문일까? 영화는 경미가 너무 눈이 부시다고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을 거칠게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경미가 영상 속의 남자와 손을 잡고 영환 앞에서 보란듯이 사라져 버린 후 영환은 스스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묘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당장은 경미에게서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만 아쉬웠을 뿐 상실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영환은 크고 화려한 카페의 대표가 되어 돈을 쓸어 모을 단꿈에 빠져 있었고 반드시 대형 카페를 손에 넣을 작정이었다. 경미에게 손을 벌려보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영환에게는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캐피탈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엄마에게 사정사정해서 엄마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로도 대출로 묶었다. 대형 카페의 대표는 권리금을 2억으로 제시했는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대표의 말에 급해진 영화는 간신히 5천을 깎아서 1억 5천을 입금했다. 넓은 주차장이 딸린 2층짜리 카페의 모든 것을 인수받는 것은 물론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된 조건이어서 영화는 그냥 장사가 잘 되는 카페를 그대로 갖게 되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권리금을 입금부터 하고는 달려간 카페에서 영화는 카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위태로운 빚을 내서 만든 권리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았다. 이런 카페라면 한 달 만에도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장밋빛 낙관에 쓰디 쓴 커피가 달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 와중에 커피 맛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냉철한 판단까지 하는 자신이 정말 사업가 같아서 뿌듯하기만 했다. 역시 자신은 작은 카페 사장으로 머물 사람은 아니었다고,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해실해실 삐져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 대표 어딨어? 중년의 남자 3명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 1명이 요란하게 카페로 들이닥쳤는데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직원들과 카페를 채운 손님들의 어리둥절한 기색에도 아랑곳 않고 소리부터 쳤다. 남자들은 분노로 벌개진 얼굴을 구기며 허리에 손을 얹고는 안절부절 카페의 사방을 돌아보았다. 연신 카페의 대표를 찾는 남녀의 고성에 카페의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가서 그들을 다독이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대표님은 지금 안 계시고요. 지금 손님들 계시니까 목소리는 좀 낮춰주셨으면. 수많은 진상 손님을 다뤄보았을 매니저는 침착하고 단호했지만 그들은 진상 손님들이 아니었기에 매니저의 연륜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우 정말 미치겠네. 이거 벌써 날랐나 본데? 남자 중 1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여자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자들은 여자를 부축할 마음도 없는 것처럼 텅 빈 눈으로 보고만 있었는데 곧 여자가 애끓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는 어쩌라고.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이고. 여자가 울음 중간중간에 섞는 말을 들어보니 이 카페 대표와 분명 관련이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영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이봐요,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 대표를 찾는 거예요? 여자는 바닥에 퍼질러 앉아 울고 남자들까지 벌개진 눈을 번뜩이고 있는 속으로 영환이 뛰어들자 잠시 공기가 흐트러졌고 남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모두 알겠다는 눈빛을 하고는 영환을 보았다. 영환은 그들이 무슨 말이든 해주었으면 이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제발 무슨 말이든 해주었으면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환은 너무 빨리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페 대표는 카페를 미끼로 수십 명에게 접근해 카페를 넘기겠다며 권리금을 받아 챙겼다. 장사가 잘 되는 카페였고 인수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눈이 어두워진 건 영환뿐만이 아니었다. 적게는 1억부터 2억 가까이 뜯긴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영환 같은 사람들 수십 명이 퇴직금이나 대출,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을 받은 대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영환은 어둠에 잠겨있는 카페를 둘러보며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다.
이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높은 이자와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게 가능할까? 근데 죽을 고생을 해서 빚을 다 갚는다고 치면 나는 그때 몇 살일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영화는 까칠까칠한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눈을 감으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꿈에서 깨면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고 피식 웃고 말 일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4월에 치러진 결혼식은 소박했다. 실은 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윤재와 경미의 가족 친지만 참석한 가족 모임에 더 가까웠는데 윤재는 결혼을 이미 해보았고 결혼식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사는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이 처음인 경미가 원한다면 결혼식을 또 한 번 치러낼 각오는 되어 있었는데 경미는 결혼식보다는 결혼 자체의 열망이 더 컸으므로 경미 역시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다. 게다가 유튜브와 인스타 등의 SNS에 올라간 윤재의 프로포즈 영상 덕분에 경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미가 아주 잘생긴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미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동영상이 대신 퍼뜨려 주었으니 더 이상 뻑적지근한 행사에 힘을 빌릴 필요도 없었다. 2달간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는데 경미가 윤재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신혼집은 해결이 됐고 경미는 징계를 받게 되긴 했지만 그 징계라는 게 경미 자신이 생각한 최악은 아니어서 그녀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결혼식도 하지 않고 웨딩 사진도 기록용으로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몇 장 찍은 게 다였으니 결혼식 비용이랄 게 별로 들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윤재가 항상 내세우는 가성비 지론에 따라 신혼여행에 가장 많은 결혼 비용을 쏟아붓다시피 했는데 신혼여행 기간이야 경미가 공무원 신분이니 그리 길게 잡을 수는 없었지만 일단 신혼여행의 목적지가 스페인이었고 오갈 때 이용하는 비행기에서의 좌석은 비즈니스였다. 경미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제공되는 오렌지 주스가 놓인 테이블을 보며 180도로 눕히는 게 가능한 좌석을 어느 정도로 해서 앉아야 편할까 심각하게 궁리 중이었다. 사실 그냥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누워만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했지만 그건 너무 촌스러워 보이려나 싶었던 것이다. 윤재는 비즈니스석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그 경험이 혹시 먼저 했던 결혼의 흔적일까? 경미는 조금 질투심이 일었다. 혼인신고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서 매일 아침 보는 윤재의 얼굴을 힐끗 보니 윤재는 샴페인을 조금씩 들이켜고 있었다. 어떻게 저 얼굴은 매 순간 봐도 질리지를 않지? 경미는 질투심이 일었던 마음이 윤재의 얼굴 때문에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걸 느끼며 인매를 실룩거렸다. 왜 샴페인을 안 마셔? 좋아하잖아. 윤재는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는 경미의 테이블을 놓은 오렌지 주스로 눈짓을 했다. 아, 우리가 가는 데가 스페인이잖아. 거기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비즈니스석에서 받아 마시는 주스랑은 뭐가 다른지 알고 싶었지. 차라리 그냥이라고 했으면 됐을걸. 윤재는 경미의 대답이 뭔가 지어낸 것인 양 꺼림직하게 들려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별 말을 더 보태지는 않았다. 우리 가서 할 거 엄청 많은 거 알지? 비즈니스석이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야. 가는 길이 피곤해서 막상 도착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면 그런 손해가 또 없잖아? 유럽에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재는 주절주절 변명처럼 말을 늘어놓았다. 그동안 결혼이나 신혼여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로 윤재 혼자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미안해하며 경미에게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자잘하게 설명하곤 했다. 경미는 결정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윤재의 그런 면이 오히려 좋았지만 결정하고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윤재는 경미가 늘 다 좋다,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았다. 잘했다고 했잖아. 신혼여행 때 비즈니스를 안 타보면 또 언제 타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 해외 갈 때마다 비즈니스 탈 건데? 경미는 진지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는 윤재의 얼굴을 톡톡 두드렸다. 경미가 윤재를 보며 늘 하는 생각. 내가 대체 무슨 복으로 이런 귀엽고 잘생긴 남자를 만났지? 하는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있잖아. 또 뭐? 일정에 뭐 추가된 거 있어? 추가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허니문 베이비. 윤재는 스페인에서 우리의 첫 아이가 잉태됐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냐며 소리를 내어 웃고는 샴페인을 마저 들이켰다. 경미는 아무 대꾸 없이 오렌지 주스에 손을 뻗었는데 윤재는 경미가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경미는 확실히 윤재가 예리한 구석은 없는 남자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경미의 생리가 끊겼을 때 경미는 자신이 갱년기로 접어들고 있다고만 믿었다. 윤재가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고 둘은 있어야 한다며 툭하면 침대로 경미를 이끌며 하는 말들에 경미가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다. 아이를 꼭 갖고 싶지도 않았고 한참 노산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해도 두려웠는데 무엇보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확신도 있었다. 그게 생리가 끊겼을 때도 임신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유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경미는 어쩐지 너무나 따뜻하고 눈부신 빛 속에 푹 빠져 있다가 깨어난 기분으로 눈을 뜨고 난 후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확신했다. 지체 없이 혼자 테스트기를 사다가 해본 결과는 경미의 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경미는 어떤 말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윤재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진짜 내게서 태어나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임신을 믿지 않는 내게 메시지를 준 걸까? 경미는 상큼한 오렌지 주스를 목에 넘기고는 살짝 느껴지는 욕지기에 속이 거북해졌지만 윤재를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뭐 어디까지나 몸이 견딜 만한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였다. 갱년기를 코앞에 둔 여자의 몸으로 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경미에게는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경미는 일단 윤재에게 어떤 식으로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었다. 스페인에서 생긴 게 아니라면 좀 실망할까 싶은 걱정이 몰려들어 왔지만 윤재는 어쨌든 분명 기뻐할 것이다. 경미는 뭘 볼까 중얼거리며 영화를 고르고 있는 윤재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윤재는 경미의 손에 이어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거짓이라고는 하나 없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경미는 윤재의 미소를 보면서 스페인에 도착하면 윤재가 그토록 자랑스레 얘기하던 근사하고 유서 깊은 호텔방에서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비행기는 상상하기 힘든 빠른 속도로 유럽 항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따뜻하고 눈부시기만 했고 경미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다.
어떻게 지금이 꿈이 아니고 현실일 수가 있을까? 꿈이면 깨지 않게 해달라고 경미는 속갯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다시 감았고 경미의 잠을 깨우려는 듯 윤재의 말소리가 들렸다. 사랑해, 경미야.